매달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는 흔적은 있는데 뭐 카드값이다, 대출이자다, 이것저것 이런 게 빠져나가고 보면은 저축할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알려주십시오. 뭐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고 하고 맞아요. 있잖아요. 지금 뭐 물가가 굉장히 사실 실제 서비스나 재화의 가격이 너무 많이 빠르게 올라가니까 감당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데 좋은 핑곗거리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돈을 모아야 되겠다 생각하다가도 너 왜 이렇게 돈을 못 모아? 내 자신한테 물어봤을 때, 야, 내가 못 모으고 싶어서 못 모으는 게 아니고 지금 물가를 봐봐. 뉴스에서 매일 얘기하는 게, 그 다음에 요즘 밥값이 나가보면 뭐 이거 웬만큼 괜찮은 거 뭐 한 10,000원, 15,000원 이상 줘야 되는데 점심값이. 어떻게 돈을 모으냐? 좋은 핑곗거리 생긴 거죠. 그러니까 나를 약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핑곗거리가 뉴스에서 계속 떠들어 주니까 면죄부를 받는 거예요. 제가 방송이나 유튜브에 나와서 뭐 팩폭을 날린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냥 말 그대로 진짜 팩트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걸 듣고 가슴 아파하시거나 뼈 아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걸 또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면죄부를 받아서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혼났으니까 됐지? 약간 이런 느낌? 우리 옛날에 교무실에 한 명씩 불려갈 때, 불려가기 전 사람은 되게 불안한데 맞아요. 갔다 온 사람 마음이 편하잖아. 속 시원하죠. 끝났어. 일단 혼나고 온 사람은. 맞아요. 네. 그런 어떤 느낌이 아닐까. 그래서 왜 돈을 못 모으느냐라고 봤을 때는 이런 핑곗거리가 또 최근에는 이렇게 생겼죠. 마음이 좀 약해질 수 있는, 나한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한국 사회가 집단적으로 가지고 있는 착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문화지체 현상이라는 겁니다. 문화지체 현상. 제가 요즘 뭐 자주 쓰고 있는 말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은 빠르게 변했는데 그 빠르게 변한 것에 내 행동과 의식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문화지체 현상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중산층이 아니야. 그러니까 난 중산층으로 빨리 가고 싶어. 근데 이미 나의 소비 성향이나 모든 생활 패턴은 중산층에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느냐?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대충 내가 월급이 뭐 한 200 얼마인데 휴대폰 거의 한 200 몇만 원짜리 이렇게 들고 다니고, 그리고 뭐 보통 이 정도 문화생활, 이 정도 외식, 이 정도 여행, 이 정도 소비 안 하는 사람이 어딨니?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문화지체 현상이죠. 나는 여기에 있는데 나의 행동과 양식은 지금 저 너머 딴 세상에 있는 거죠. 이걸 인식을 못 하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거를 뭐 지금 사회초년생들 200, 300 월급 받는, 또 그 다음에 신혼부부 500, 600 받는 사이는 아직은 그렇게 소득이 높지 않은 분들을 만나보면 그거 다 그렇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거를 깨닫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메타인지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자기 자신의 상황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인데,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한 10명 만나면 한 20%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10%보단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하여튼 10명 만나면 많게는 한 2명 정도, 20% 정도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군요. 이 정도 급여에서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지라고 해서 그거를 통제를 하는데, 대부분 분들은 아니 요즘 세상에 다 이 정도 폰 들고 다니고, 이 정도 교통비, 이 정도 통신비, 이 정도 택시 타고, 뭐 이 정도 외식하고, 이 정도 소비 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런 게 딱 자리를 잡으면 일단 고정비가 생활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딱 고정비로 들어와 버리거든요. 근데 솔직히 생각해보면 200, 300을 받는데 고정비로 150, 200을 딱 써버린다면 저축할 여력이 없죠. 이분들이 저축 못하는 이유는 당연한 거예요. 못합니다. 재테크 그러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일단 돈을 모아야 되니까 아끼자. 이거부터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뭘 아낄까? 일단 아끼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항상 아끼자 해서 아껴지면은 그걸 저축하겠다 이거. 안 아껴지면 못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끼자에서 항상 탈락이야. 아끼고 모으고 그다음 분리고인데 1단계에서 항상 주저앉는 거죠. 아껴보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끝. 이거 되는 거죠. 아껴지면 그 부분만큼 모으겠다. 그러니까 아끼고 모으고 분리고가 아니라 제가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먼저 모으라 모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일단 먼저 모으고를 앞으로 끄집어내서 모으고 그 모으면은 자동으로 아껴지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 한도 내에서 써야 되니까. 한도 내로 써야 되니까. 그러면 야 이거 갖고 어떻게 살아? 근데 해봤냐 이거죠. 그걸 해봤느냐? 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모으고 싶은 돈을 모으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아껴져야만 불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뭐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세대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하고 많이 차이 나죠. 제가 어디 경제활동한 지가 지금 26년이니까 직장 생활을 90년대 후반에 시작을 했고 뭐 제가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정용진 부회장과 입사 동기인데 얼마나 옛날 사람이야. 그런데 그렇지만 그거는 변함없는 진리예요. 먼저 모은 사람만이 돈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 생활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왜 돈을 못 모으냐? 이유는 뭐 대라면 제가 100가지도 더 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먼저 모으질 않고 어떻게 하면 맨날 아껴볼까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아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아서 그것 때문에 아껴지면 모르겠지만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선저축 후 지출이고 그렇죠,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한번 행동해 보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맞아요. 예. 그게 저는 중요하다. 또 이 얘기도 되게 인상 깊었는데 월급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내 돈 하신 거를 내산이라는 두고 말 많이 하잖아요. 요거 되게 의미 있다. 내 돈이 아니에요, 월급이. 그래서 월급이 400번 정도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아주 나이스한 잘 버텼을 결과가 그렇고 뭐 보통 한 350번에서 300번이면 끝나잖아요. 그중에 지금 몇 번 받았냐? 벌써 한 5, 60번 받은 거지,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남은 월급은 얼마 안 되는데 그 월급을 누가 쓰라고 준 거냐면은 사실은 지금의 나만 쓰라고 준 게 아니라 5년 후, 10년 후의 나, 20년 후의 나, 30년 후의 나, 은퇴한 이후의 나랑도 같이 나눠 쓰라고 주는 월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공금이 맞죠.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미래의 나와 같이 나눠서 써야 되는 돈을 나한테 관리를 맡긴 것 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공금 의식이 있어요. 공금은 당연히 어느 정도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쓸 돈과 모을 돈과 굴릴 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모을 돈도 쓰고 굴릴 돈도 쓰고 쓸 돈은 어차피 또 쓰고 이러면은 맞아요. 이거 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돈 내산이라는 말 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예, 그건 여러분들 돈이 아닙니다. 공금이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미래에 나와 함께 쓸 그렇죠, 돈을 예. 지금 주는 거다. 근데 우리가 또 공금을 그렇게 계속 쓰고 하면은 아무도 나한테 맡기지 않거든요, 공금을. 맞아요. 부도가 나버리죠. 이런 그러니까 부분. 공금을 횡령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야, 오늘 세다. 공금 횡령. 근데 최고랑은 안 차지만 이건 엄연히 공금 횡령이죠. 대신 이제 나중에 내가 그 대가를 치르겠죠. 당연히 톡톡히 치르겠죠, 본인이.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분들이 지금 공금 횡령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한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가계부를 한번 가져와서 한번 또 가계부.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미혼 싱글, 30대 미혼 싱글 혼자 사시는 분의 좀 가계부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 일단 고정 지출에서 눈에 띄는 게 통신비가 혼자인데 10만 원. 이 지금 있고요. 청약이 5만 원 정도 있고 좀 고정 지출이 있어서 좀 고정 지출이 160이네요. 그러네요. 일단 이러면 게임 끝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에서 고정 지출이 절반 나간다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계속해서 그냥 우울감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3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월 소득이. 네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소득군입니다. 이 300만 원이. 자, 300만 원인 사람이라는 거는 1인 가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그 메타 인지력을 한번 발휘를 해보자.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부자까지는 안 받아라더라도 경제적 안정을 미래에 이루고 싶죠. 누구나. 자, 그러려면 경제적 안정이나 부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미래에 얻어야 될 보상이에요. 그 보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뭘 투자하고 있느냐. 항상 메타 인지력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내 시간을 쓰든 내 힘을 쓰든 뭔가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게 메타 인지력의 특징이거든요. 자, 이분 같은 경우 보세요. 월세 100을 내고 있습니다. 내가 1인 가구라고 하면 어떤 핸디캡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핸디캡? 내가 혼자 사는 게 무슨 핸디캡이지? 그게 메타 인지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1인 가구는 엄청난 핸디캡을 갖고 있거든요. 그 뭘까요? 집이라는 건 원래 3명이 살라고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주택은. 그러니까 3인
공유 경제지. 3인이 나눠서 써라, 2인이 나눠서 써라고 하는 집을 지금 혼자 쓰고 있잖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2인 가구가 되고 3인 가구가 됐다면 2인 가구, 3인 가구가 힘을 합쳐서 그 집을 유지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2인 가구가 살 집을 혼자 점유하고 있어요. 고정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월세 100을 낸다는 게 웬 말입니까 이게. 내가 월급을 300을 타는데 벌써 월세 100을 내겠다는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이게 1인 가구로서 내가 앞으로 내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행동이 아니라고 봐요. 물론 이분의 개인적인 상황을 파고들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제가 이걸 뭐 무조건 한 칼에 무조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폄훼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잘 들어보세요. 월급 300인데 월세 100을 내겠다라고 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만약에 내가 월급 300이다라고 하면 나는 경기도 외곽으로 가서 최대한 주거비를 줄이고 1시간 반이 걸리더라도 서울로 출퇴근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의 그런 노력을 들여서 그 고정비를 줄인 만큼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할 생각을 했을 테니까. 근데 이분은 아마도 뭐 잘 모르겠지만 꼭 이분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 중에 300인데 월세 100을 낸다? 그 얘기는 바로 그냥 직장 코앞에 집을 얻었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그러면 직장에 코앞에 얻어서 시간을 세이브해서 알바를 할까요? 아니라는 거지. 그냥 편하는 걸 추구하는 거야. 시간 아깝다.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1시간? 아까워. 자, 뭔가 미래를 위해서 내가 대가를 치르겠다는 마음이 일단 없는 거죠. 근데 뭐 경제적 안정을 미래에 원하고 뭐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경제 원리 중에 가장 기본이 뭐냐? 내가 보상을 받기 위해선 나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거든. 그 대가를 치를 각오와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부자로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가장 큰, 그러니까 일단 이분이 보세요. 뭐 여기 주택 청약을 비용으로 써놨네? 어쨌든 이것도 저축인데 일단 빼면 거의 155만 원을 고정비로 써. 근데 무슨 답이 있겠느냐. 일단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일단 우선은 가장 큰 지출을 하고 있는 이 거주비부터 먼저 그렇죠. 조정이 필요하고 맞아요. 뭐 그에 따른 당연히 그에 따르게 이제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일단 1인 가구가 치룰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대가일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미래를 얘기하면 위해서. 댓글에 이런 걸 달려. 뭐 어떤 상황이고 어떤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이런 걸 왜 뭐라고 하느냐. 저는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라는 거고요. 내가 1인 가구로서 소득이 300만 원이다라는 걸 핸디캡으로 생각 안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내가 더 나은 경제적 안정과 미래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뭔가를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상당히 핸디캡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은 행동이 이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뭐 다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부자는 100명 중에서 뭐 만약에 우리가 월급쟁이로 100명이 시작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부자로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뭐 한 4-5명 될 거예요. 어차피 많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비범해야 돼요. 비범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비범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분 일반적이잖아. 일반적으로 생활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 채널을 많이 보시는 여러분들은 비범한 사람의 비범한 미래를 꿈꾸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비범한 행동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그 월세를 만약에 내가 300만 원 정도 벌고 있다. 그러면은 거주비로 어느 정도를 쓰는 게 좀 비범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소한 이분이 뭐 사회초년생인지 어떤지는 지금 뭐 파악은 안 돼 있지만 네. 사회초년생으로 월급 300을 받는다. 본인 소득에서 최소한 절반 정도를 미래를 위해서 저축할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소비가 50% 안에서 끝나야 되잖아요. 소비가 50% 안에서 끝나려면 일단 주거 비용은 뭐 관리비를 내든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내든 월세를 내든 제가 봤을 땐 월 소득의 15% 이상의 주거 비용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관리비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뭐 이자 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45만 원 이상 나가면 안 돼. 저기 그 반포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 34평의 월세가 지금 3억에 한 600 정도 되는데 34평형임에도 불구하고 월세가 600이에요. 그럼 그 600 월세 내는 인간은 뭐 하는 인간이냐? 가서 보세요. 그분의 소득이 얼마인가. 4천? 3,500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소득의 15% 월세 내고 있는 거라 600.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600을 내든 700을 내든 낼만 한 거지. 근데 300만 원을 버는데 100만 원을 33%를 월세를 낸다? 이거는
어떤 누구도 너무 이거는 과하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고 고정비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10%대에서 어느 정도 끝나야 돼요. 10%대에서 끝나야 되고 왜 제가 10%대에서 끝나야 되냐? 아, 고정비만 지출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일단 뭐가 있어요? 일단 식비가 있잖아. 식생활비. 우리가 보통 엔겔 지수라 그러는데 제가 방송이나 뭐 다른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보통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자기 소득의 25% 넘으면 안 돼요. 엔겔 지수가. 그러면 300만 원이면 얼마지? 25%면 75만 원. 그러니까 식생활비에는 뭐가 있어요? 일단 뭐가 있어? 마트에서 장 봐서 혹시 밥을 해 먹는다 그러면은 장 보는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식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배달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300을 버는 1인 가구가 75만 원 이상을 먹는 걸로 태워버린다? 좀 빡빡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요즘 워낙 밥값도 많이 올라가고.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학교 급식 중에 최고 퀄리티 상을 받은 학교에 학교 급식 한 끼당 가격이 4,240원이랍니다. 그러니까 4,240원이니까 막 엄청 잘 나오는 거예요. 막 아주 럭셔리하게. 그게 한 끼 비용이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를 식비로 쓴다 이러면 이분 이게 한 끼에 얼마를 먹는 거냐? 10,000원 넘게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하루에 식사를 3끼를 한다라고 하면 1인 가구들은 뭐 3끼는 안 하지. 뭐 아침은 안 먹으니까. 근데 보통 뭐 아침, 점심, 저녁 먹고 간식까지, 야식까지 먹는다고 보면 하루 4끼잖아요. 4끼면 한 달이면 120끼예요. 100만 원을 식비로 쓴다 그러면 한 끼당 그 4끼를 한 끼당 항상 8,300원씩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럭셔리한 그 학교 급식 한 끼의 2배 비용을 매 끼니마다 지출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75만 원을 먹는 거 이상 먹는 거에 태운다?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거 방송 보시고 나는 300만 원 버는데 75만 원까지 안 쓰는데 나 빨리 75만 원까지 올려야 되겠구나. 그지? 아니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75만 원 이내에서 돼야 된다.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분 같은 경우, 이 싱글분 같은 경우는 좀 여기서 줄여야 될 거나 월세 줄이고. 월세가 네. 이제 뭐 공과금 합쳐서 100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사실 이거 뭐 집을 이사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어떡하냐 하는데 이거 당장 이걸 빨리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딱 보면은 품위 유지비라고 돼 있고 필라테스라고 돼 있거든요. 네. 가만있어 봐. 필라테스가 왜 품위 유지비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내가 뭔가 몸매의 품위를 좀 높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네네네. 15만 원이면 됩니까 요즘? 이건 여러 명 같이 단체로 하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한 6대1 정도. 그렇지. 잘 알고 계시네. 뭐 1대1로 하면은 비용이 안 돼. 이렇게 1대1 하면 낮진 안 않을 됩니다. 거죠. 네. 근데 필라테스가 뭐 운동하는 건 참 좋아요.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런 비용 같은 경우도 이번 달만 15만 원 내고 필라테스 했다. 뭐 그것까지는 저는 그냥 뭐 인정. 근데 문제는 이거는 고정비 성격이잖아. 계속 나가잖아. 운동하던 걸 또 안 할 수 없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 15만 원은 1년에 거의 200만 원 정도의 교통비에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사먹는 것까지 따진다 그러면 1년에 또 한 2, 300을 그냥 운동한다는 명목하에 면제부를 받으면서 태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쓰는 거에 대해서는 죄책감이 좀 없거든. 나 운동하지 않냐. 맞아요. 운동하는데 뭐 어떡하란 말이냐. 뭐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운동은 필라테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걷기. 이런 것도 얼마나 좋아. 그리고 뭐 내가 집에서 요즘 유튜브 보고 얼마나 운동할 수 있어요. 홈트. 말 그대로 유튜버에 보면 좋은 선생님들 진짜 많거든.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커플이 있었는데 그 커플이 굉장히 아주 뭐 둘 다 소득도 좋고 또 열심히 재테크도 하더라고요. 두 사람은 어디서 만났냐 그랬더니 걷기 동호회에서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걷기 동호회 나가서 걷다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 옆에 가서 걷다가 말을 걸고 이러는데 근데 그거 막 걷고 있는데 가서 말 거는 거 좀 너무 좀 작업 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느냐 이랬더니 그게 또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대요. 걷다가 자 여기를 모이세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피크닉 오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3, 4, 5 앉아서 또 커피도 마시고 간식도 먹는 시간이 있는 거야. 뭐 그러다가 눈이 맞아서 이제 그 두 사람은 탈퇴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굳이 이제 여러 사람하고 둘이 같이 둘이만 걸으면 걸으면 되니까.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소비를 뭘 줄일까요? 라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첫 번째는 그래요. 그러니까 뭘 줄일 거냐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를 소비하기 전에 항상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진짜 필요한 건지를 물어보라는 거지.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진짜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날 수도 있고 필요하진 않은데 갖고 싶어. 하고 싶어. 하고 싶어. 이거. 그렇다면 뭘 우선적으로 해야 되냐? 필요한 거를 먼저 하고 필요한 걸 했는데 내 소비 예산이 꽉 찼다. 그러면 갖고 싶은 건 하지 말아야 돼요. 하고 싶은 건 하지 말아야 돼. 그럼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건 언제 갖고 언제 하느냐? 돈 모아서 해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소비 욕구가 올라왔을 때 그걸 당장 내가 해결하는 습관을 나한테 주면 내 자아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그냥 뒷생각은 안 하고 미래의 나, 10년 후의 나 이런 사람들의 눈치는 안 보고 무조건 나의 만족을 위한 소비를 질러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필요한 걸 소비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거 소비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꼭 문제는 필요한 거는 아니지만 하고 싶어. 이걸 자꾸 해가지고 과소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건 어떻게 하라?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되는 거죠. 내가 유럽을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돈 모아서 가려면 뭐 한 달에 얼마 정도를 모아서 갈까? 5년 후에 떠나는 거야. 3년 후에 떠나는 거야. 그럼 3년 동안 내내 유럽 생각을 하거든요. 가끔 유럽도 공부하고 유럽에 가서 어떻게 지내, 어떻게 여행을 할 거지 생각한다. 근데 홈쇼핑에 딱 뜨는 거 보고 이거 괜찮네. 그리고 그냥 떠나면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냥 갔다 와요. 갔다 오고 나서 항상 저기를 갔어야 되는데 맞아요, 이걸 했어야 되는데 맨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여행은 여러분 뭐 여행 얘기가 나온 김에 여행은 여행 간 시간만 여행이 아니고 여행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설레임의 시간과 여행과 추억의 리마인드 요거까지가 다 여행이거든.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요것만 가. 요것만 가니까 뭐 설렐 시간도 없고 준비할 시간도 없고 가서 역사가 뭔지 몰라. 갔다 와서 갔다 와서 톡파원 보다가 저게 그 소리였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가서 그 앞에서 사진 찍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사진 찍어 놓고 나중에 나중에 공부하는 거야. 이게 역사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필요한 거를 먼저 쓰고 그리고 갖고 싶은 거나 하고 싶은 거는 조금 준비하는 시간과 계획하는 시간을 갖고 하잖아요. 네. 정말 만족도가 높거든. 그럼 이분에 보세요. 필라테스 하고 외식도 쓰고 뭐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문화생활도 하고 월세도 한 100만 원 내고. 근데 여러분 이분 저축을 지금 얼마나 봤더니 20만 원 하는 거잖아. 이것도 저축 아니야. 일본 여행 모임 통장이야. 이게 무슨 저축이야? 저축은 여러분 미래의 자산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돈만을 저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일본 언젠가 가서 다 쓰고 올 돈이잖아. 그렇죠. 소비용이죠. 소비용. 이거 저축 이분은 없네. 그러니까 이분이 저축을 안 한다는 것은 뭐냐? 저축을 안 한다는 건 이분은 끊임없이 계속 스물스물 우울감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300만 원이야. 직장 생활을 해. 자, 이분이 300만 원 다 쓰잖아요, 지금. 다 쓰죠? 지금 보면 뭐 남기는 거 있습니까? 청약 5만 원. 솔직히 1인 가구가 300만 원을 혼자 쓴다? 해피하지. 지금 쓰는 거에선 부족함이 없죠. 그러니까 인생이 순간순간 나는 그래도 뭐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막 억제하진 않아. 이러고 살아. 근데 문득 우울감이 생겨. 왜 우울감이 생기냐? 여러분 어떤 경우에 행복감이 올라옵니까? 여러분 어떨 때 행복합니까? 행복이라는 거는 미래의 희망과 가능성이 증가될 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신혼부부를 만나보면 진짜 막 방 한 칸짜리에 진짜 얻어갖고 막 신혼 살림을 시작했어. 우리가 보기에는 저 언제 돈 모아갖고 아파트로 이사 가지? 깝깝한데 그 둘은 너무 신나. 맨날 방 쓸고 닦고 꾸미고 막 그 조그만 방을 왜 그러는 줄 아세요? 그 두 사람은 미래의 희망을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이제 방 하나에서 시작했지만 우리가 돈 모아서 방 2칸으로 이사 가고 미래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알콩달콩 지금 재밌는 거야.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저축을 하나도 못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통장에 뭐 돈 올라가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분이 어떤 상황인지 나이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분이 일반적으로? 사회초년생이다 그러면 부모님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다면야 훨씬 저축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분은 나와 있잖아. 월세 내고 있으니까. 나와 있잖아. 집으로 당장 들어가면 좋겠는데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50%는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청약저축 빼고 한 달에 149만 원 정도 저축을 해서 요즘 아주 그냥 금리 엄청 세게 주는 뭐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 몇 개 조합을 해가지고 149만 원 정도를 딱 저축하면 이 5년 후에 딱 1억이 됩니다. 저는 그냥 이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49만 원을 강제 저축을 하고 진짜 사라지는지 안 사라지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봐라. 당연히 안 사라질 거야. 안 사라질 거긴 한데 해봤다는 게 어디냐. 여기 모바일에다가 여기 그 해가지고 캡처를 뜨세요. 이렇게 딱. 나 이게 사실 우리가 모여서 스타벅스 같은 데서 이렇게 밥 먹고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얘기가 다 빠네. 뭐 드라마 얘기했다가 연예인 얘기 좀 했다가 뭐 스포츠 얘기 좀 했다가 하다가 딱 넘어가는 게 결국 너는 뭐 돈 얼마 모았냐. 뭐 무슨 저축하냐, 무슨 재테크하냐, 뭐 이런 거잖아. 결국은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딱 얘기하십시오. 나 1억짜리 적금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놀래는 거지. 1억? 1억짜리 적금을 언제까지 1억을 만드는 거야? 그런 건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줄 수가 없는데 난 일단 1억 타는 적금을 한다. 149만 원만 저축하면 돼요. 150만 원 정도 저축하고 5년만 붙잡고 버티면은 1억이 되는데 물론 1년 후에 이분이 1억을 타는 건 아니죠. 1년 후에는 뭐 1,800 얼마 되겠지. 근데 문제는 이 사람 머릿속에 1억이라고 하는 지향점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그 상당히 자존감도 높아지고 150만 원 정도 저축하잖아요. 몇 달 지나고 통장을 보면 굉장히 돈이 훅 올라가 있어요. 통장 잔액이. 맞아요. 일단 그거 자체가 상당히 자존감을 높여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안 먹어도 배부른 게 이런 건가? 통장에 갑자기 몇백이 훅 생겨버리고 또 이게 곧 1000단위가 되고 이러면 사람이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내가 조금 오늘 내가 뭐 컵라면을 먹든 뭘 하든 약간 기분이 좀 뿌듯해지는데 그런 성취감에 중독된 분들이 돈을 잘 모으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도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우울감이 떠나지 않고 문득문득 미래가 불안한 생각이 든다. 그 이유는 저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멘토님도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언젠가 꼭 부자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또 하셨던 적이 그런 시절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부자가 돼야지라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된다기보다는 내 상황에서 뭔가 미래에 더 나아지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다 그럴까? 그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로 내가 이거 해서 막 부자가 돼야지 뭐 이런 거보다도 상황을 좀 바꿔야 되겠다. 미래를 바꾸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죠.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미친 듯이 저축을 했고 155만 원 첫 월급 받아서 124만 원 저축을 했으니까 요거 제가 대리 달 때까지 했어요. 대리 달 때까지 80% 저축을 했어요. 월급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가 4년 6개월 만에 됐는데 그 이후에 급여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때도 다 80% 저축을 했죠. 그게 이제 목표의식이랄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목표의식이 뭐냐면 일단은 집 사야 된다는 어떤 목표의식이었죠. 꼭 부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더라도 지금의 삶보다 더 나아진 삶을 내가 원한다면은 어떻게든 지금부터 좀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50% 정도 저축하고 50% 정도 이제 지출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 저축하는 방법이 또 있을 것 같아요. 50%가 이렇게 작은 금액이 아니니까. 그럼 네. 그건 어떻게 좀 저축을 하면 될까요? 올해 2023년도는 뭐 작년에 제가 이 월보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질금리가 2023년도에 가장 높아지는 시기죠. 왜냐하면 실질금리라는 개념은 명목금리에서 앞으로 미래에 발생할 인플레이션을 뺀 게 이제 실질금리인데 올해는 아무래도 이제 통화정책이 뭐 누그러질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금리가 더 빠르게 올라갈 거고 명목금리가 올라간 만큼 기대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낮아지는 시기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은행 가서 5%, 4% 받는 금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4%, 5%보다 훨씬 효과가 큰. 그러니까 올해는 되도록이면은 저축 위주로 해야 되겠죠. 물론 뭐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시고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뭐 주식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성향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안정지향형이다, 위험 회피형이다 그러면 굳이 올해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식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정기적금으로 하되 금리에 너무 연연하진 말아라. 왜냐하면 어차피 금리가 4%나 5%나 6%나 뭐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만기의 금액을 탔을 때는 만기 금액에 포함된 이자보다는 원금이 거의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일단 내가 얼마를 어떻게 세팅을 해서 저축할 건가를 신경 써야지 뭐 금리가 높은데 쫓아다니더라고 막 저축을 미룬다든가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축은 장기 레이스니까
본인이 지치지 않도록 본인한테 리워드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워드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50만 원, 청년 희망 적금, 그리고 뭐 20만 원, 카카오뱅크 적금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돈을 좀 찢어버리는, 흐트러버리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49만 원이 1억을 5년 후에 모으는 거다. 그건 좀 장기 레이스라고 봤을 때는 그러면 1년에 2천만 원을 모아보자. 그럼 1년에 2천만 원 모으려면 지금 162만 원 정도를 저축을 하면은 1년 후에 2천만 원을 타요. 근데 이제 162만 원을 하지 말고 예를 들면은 뭐 거기에 168만 원 정도를 저축을 해서 나중에 탈 때 2,080만 원을 타는 거지. 그럼 2,080만 원을 타면 2천만 원은 다시 예금 같은 데다 묶어놓고 80만 원은 오마카세 가면 되죠.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한 어떤 보상이 쿠폰이 들어있는 적금. 그럼 그 적금 탈 걸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때 되면 그 80만 원 갖고 뭐 요즘 우리 젊은 분들 호캉스 좋아하니까 호캉스를 가시든 자기한테 보상이 들어있는 거니까 야, 너 2천만 원을 모았다는 거는 충분히 한 7, 80만 원은 보상을 해도 너무나 떳떳한 거 아닙니까? 야, 내가 그죠? 그러니까 제주도를 한번 가려면 2천만 원을 모으고 가야 돼요. 동남아시아를 가려면 최소 한 3천에서 4천은 모으고 가야 돼. 그럼 유럽 가려면 유럽을 가서 그냥 막 패키지 같은 걸로 가서 막 쫓아다니다가 올 겁니까? 좀 여유 있게 가서 맛있는 것도 좀 먹고 맛집도 좀 가고 좀 좋은 호텔에서 자고 이러려면 한 4, 500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한 1억은 모으고 1억 타는 저축을 하지 말고 1억 500짜리를 타는 적금을 해서 내가 4년, 5년 후에는 유럽을 갔다 오겠다. 그러면 이제 유럽을 내가 왜 오게 됐느냐. 다 그 스토리를 읊는 거죠. 내가 1억을 모으고 그 보상으로 나는 온 거다 이거죠.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일단은 또 여행을 갔다 와서도 내 1억이 또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있죠. 우울감이 없지. 우울감이 없지. 갈 때나 올 때나 우울감이 없. 그 지금 그러네요, 여행 그러네요. 같이 간 분들 이렇게 앉아서 사진을 딱 찍잖아요. 그럼 여행 온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나랑 똑같이 여행을 왔지만 그 사람들의 내용을 면면을 보면 에펠탑 앞에서 사진 찍은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야. 그들 중에는 1억 정도 모으고 5천 모으고 보상으로 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여기 온 비용 한 달치 결제 금액도 안 나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빨리 돌아가갖고 또 갚아야 돼. 그게 똑같은 사진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저축은 자기한테 이렇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것으로 설계를 하고 금액이 좀 딱 떨어지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1,000만 원을 모은다, 2천만 원을 모은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좋겠다. 또 제가 알기로는 멘토님께서는 또 영끌족의 대표로 여겨질 정도로 결혼하실 때 좀 그런 무리한 금액으로 또 주택을 마련하셨었고 무리했죠. 예. 그러면서 그 돈을 모아가는 그 과정이 또 상당히 또 힘드셨던 적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초반에는 한 11년 만에 3억을 넘게 모았는데 요즘 돈 3억이 아니란 말이에요. 당시로는 대기업들도 삼성그룹도 초임 연도 연봉이 2천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절에 시작을 해가지고 3억 모은다는 건 진짜 어려웠거든요. 중간에 약간의 주식 투자가 조금 있었지만 대부분은 저축이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영끌을 했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결과론적으로야 뭐 강남에 32평 아파트를 완전히 영끌을 해가지고 사서 뭐 18년 정도, 17년 정도 지금 왔으니까 뭐 일단 성과로는 많이 났지만 그 사이에 있었던 내가 겪은 고통은 이건 말을 못 하는 거지. 뭐 남들이 일주일에 한 2번 외식할 때 우리는 열흘에 1번 외식하고 애들 데리고. 그럼 그런 것들의 양보가 나의 삶의 질을 완전히 무너뜨렸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듣는 분에 따라서는 그래서 뭐 강남에 이제 뭐 집 하나 잘 잡아가지고 그냥 그게 부자가 뭐 이렇게 돈이 많이 올라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거예요. 과연 서울의 수도권에 내 집 마련해가지고 이걸로 부자가 될 수 있고 돈이 정말 늘어날 거냐 이런 걸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궁금하시죠? 우리 작가님들도. 너무너무 궁금하죠. 사실은 오랜 기간 주택시장을 바라본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집값은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처럼 막 뭐 몇십 프로가 막 인천 같은 경우 떨어지는 곳도 있고 뭐 2020년, 21년도 같을 때는 막 몇십 프로가 올라가는 데도 있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경기나 금리에 따라서 변동이 크지만 이거를 15년, 20년을 이렇게 쭉 늘려서 장기적인 롱텀으로 보면요. 그 상승률의 평균은 거의 30년 국채금리에 거의 연동한다고 봐요. 그게 왜냐면 30년 국채금리라는 게 지금 우리가 미래에 예상하는 예상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봤을 때는 앞으로 집값이 올라갈 거냐?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지만 이걸 20년, 30년으로 펼쳐놓으면 당연히 상승을 하죠. 상승률. 그러면 주식은 어떻게 되느냐? 주식도 상승을 하죠. 그러면 주식이 상승을 더 많이 하느냐? 아파트가 상승을 더 많이 하느냐라고 본다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평균 상승률은 주식이 조금 높을 거예요. 항상 그랬으니까. 그러면 아파트가 아니고 주식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아파트를 안 사더라도 어딘가 전세 월세 살 거잖아요. 그렇죠. 거주를 해야 되니까. 네,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라고 하는 거는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는 내가 살면서 제가 그 아파트를 사고 그 안에 살았고 애들을 키웠기 때문에 내가 버틴 거지. 그러니까 그 아파트 어딘가에 내가 그 집 안 살았으면 어딘가에 가서 또 월세 내든 전세 내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빼고 계산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1가구 1주택 과거보다는 주식이든 아파트든 상승률은 평균 상승률은 떨어질 거예요. 상승폭이 둔화될 거라고 분명해.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말고 수도권이라고 하는 어떤 전제로 봤을 때는 본인의 소득에 걸맞는 1가구 1주택은 하셔야 돼요.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상위 지역과 중위 지역과 하위 지역이 있다라고 세 군데를 놓고 본다면 다 오르겠지만 상승률은 상위 지역과 하위 지역이 조금 상승률이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는 한 20년을 놓고 봤을 때.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경제 현상 중에 가장 큰 게 양극화인데, 이 양극화가 어디서 온 거냐면 지금 소득 구조 자체가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상위의 소득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너무 생각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숫자도 많아졌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산층, 그냥 맞벌이 부부인데 아이 한 명 키우면서 한 7, 800 정도 월 소득 올리고 괜찮잖아요. 그냥 중산층이죠. 이런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아파트는 수도권에 한 10억에서 12, 3억 정도 내외 하는 아파트 34평을 원하거든요. 이분들이 타겟으로 하는 중위 아파트의 가격은 올라가겠지만 상대적으로는 상승률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쪽의 시장은 아무래도 배우 수요가 옛날보다는 적어요. 그러니까 중간은 소멸. 한국 경제 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극단적으로 굉장히 고소득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아파트들의 상승률은 뭐 사실 장기적으로는 조금 높을 가능성이 있고, 중간이 문제인 거야, 중간이. 그럼 그렇다 그러면 나는 중간을 목표로 하는데 그럼 집 사지 말까요? 그런 뜻은 아닌데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가구 1주택을 자꾸 선택의 문제로 생각하고 요걸 살까 말까로 자꾸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주택자라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 너무 땡큐 아닙니까? 가격이 싸지고 있으니까. 12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의 주기는 12년 정도예요. 항상 3, 4년 하락 약세장에 7, 8년 상승장을 지금 50년 동안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물론 이번에도 똑같이 그러면 또 3, 4년 약세장에 7, 8년 강세장이 그대로 똑같이 나올 거냐라는 거는 뭐 그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난 50년간 항상 그랬거든요. 3, 4년 약세, 7, 8년 강세. 이게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약세장 초입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 그냥 잘 눈여겨보시다가 2주택, 3주택도 아닌 원래 필요한 필수 재화인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는 2, 3년 내에 여러분들의 소득에 걸맞는 곳에 집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 금리가 뭐 지금처럼 이렇게 5%, 6%다라고 한다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그러나 지금보다는 금리가 2, 3년 후라면 좀 낮아져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